동문의 집은 왜 문을 잠그고 생활하십니까? 옆집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누가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아줌마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북조선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했기에 문을 잠그고 생활하는 게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 평범했던 제가 북한에서 겪은 우리 동네 이야기예요. 저희 동네는 남조선의 80년대 같았다고 하더군요. 골목이 좁았고 집은 낮았어요. 장작 냄새가 났고 연탄 냄새도 났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남조선 분들이 향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정겨웠어요. 따뜻해 보였죠. 하지만 단 하나 절대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 저 동네에서는 이웃을 믿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어요. 품목 가리지 않고 파는 보따리 장사였죠.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한테 가끔 이 밥을 먹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광산 노동자였지만 술, 담배도 안 하고 항상 집에 일찍 들어온 덕분에 아이들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어요. 동네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시선이 달라졌죠. 쟤네는 왜 저렇게 잘 살지?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 반장 아줌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요새 집에 웃음소리가 많이 나더라.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갑자기 생활총화 회의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총화에 불려간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뜻이라는 걸요. 북한에서 생활총화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사상검증을 핑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맹비난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유 때문에요. 문을 열어놓고 살던 80년대 같은 그 동네에서 저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가장 가까운 이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마, 오늘 밥 뭐야?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오늘도 이 밥 먹을 수 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옆집 애가요. 너네 집은 맨날 이 밥 먹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걸 말해 왜? 그날 저녁 장마당에서 돌아오는데 반장 아줌마를 마주쳤습니다. 순이 동무 요새 장사 잘 되죠? 안 죽으려고 사는 거 매한가지잖아요. 안 죽으려고? 집에서 고기 냄새 나던데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남편 생일이어서요. 지나가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생일이 한 달에 2번씩 있나 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자물쇠를 걸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문을 잠가? 훔쳐갈 것도 없다는 남편은 몰랐어요. 훔쳐가는 게 물건이 아니라는 걸요. 말 한마디, 소문 하나가 도둑질 당하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장마당이 이상했습니다. 옆 가게 아줌마가 인사를 안 했어요. 평소엔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말 걸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 동무 요새 잘 나간다던데. 어디서 돈이 나왔대? 남편이 광산 노동자인데 그 돈으로 저렇게 살 수 있나? 들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저녁 6시쯤 골목 어귀에서 몇 명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용해졌어요. 지나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남편은 밤마다 집에만 있던데. 술도 안 먹는데. 이상하지 않아?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다리가 빨라졌습니다. 뛰고 싶었어요. 뛰면 더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 입술을 꾹 깨물고 걸었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먼저 돌아온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없지?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남편이 손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신경 쓰지 마. 그냥 시샘하는 거야. 시샘? 우리가 부러운가 보지. 웃었지만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건 죄였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새벽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새벽에 누가 찾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반장이었어요. 순이 동무 내일 생활총화 회의 나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가면 알아요. 저 혼자만요? 네. 남편은 안 나와도 돼요. 반장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딸깍. 남편이 잠에서 깨서 물었습니다. 누구야? 반장이요. 뭐래? 생활총화 회의 나오래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혼자 나오래요. 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생활총화에 혼자 불려간다는 건 표적이 됐다는 뜻이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저를 불러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잘못하지 않아도 불려가니까요. 잘 살아도 웃어도 행복해 보여도 불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였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후 3시 인민반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라. 작은 방이었어요. 2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는 얼굴이었어요. 옆집 아줌마, 반 친구 엄마, 장마당 옆 가게 주인, 골목 어귀 할머니.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가운데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빈 의자였죠. 앉으라, 순이 동무. 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이 온통 사람이었습니다. 둘러싸인 느낌이었죠. 반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생활총화 시간입니다. 순이 동무의 생활 태도에 대해 동무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첫 번째로 옆집 아줌마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인사하던 그 아줌마요. 순이 동무는 이기적입니다. 본인 가족만 챙기고 이웃은 돌아보지 않아요. 집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변명하려다 멈췄어요. 변명하면 죄만 더 커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번째로 큰아이 반 친구 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순이 동무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사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해요. 인민의 행복보다 개인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입안 먹인다며 자랑했잖아요. 자랑한 게 아니라. 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로 장마당 옆 가게 아줌마가 일어났습니다. 순이 동무는 다른 동무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마당에서도 혼자 있고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싫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피합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도 틀린 답이었으니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 명씩 일어나 저를 짓밟았습니다. 가족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입니다. 혁명 정신이 부족합니다. 생활 태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이니까요. 반장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순이 동무. 동무는 요즘 사상이 좀 이상하지 않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었습니다. 사상이 이상하다. 그 말은 끝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하고만 있고 동무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는 게 피곤해서. 피곤해서? 혁명 동지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반항하면 보위부행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사상 무장이 부족했습니다.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을을 위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하겠습니까? 혁명 정신을 높이고 이웃 동무들과 잘 지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무가 스스로 반성하세요.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말해보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입으로 저를 부정해야 했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가족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고 혁명 정신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은데요.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 없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울어? 애들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저를 부정했기에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큰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애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사상범이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반 애들이 다 알아. 선생님도 알아. 선생님은 뭘 하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나를 안 쳐다봐. 더 무서운 건 선생님이었어요. 막아주지 않았다는 게요. 오후에 작은 아이도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8살이었어요. 엄마, 나 왜 혼자 앉아?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나만 맨 뒤에 혼자 앉으래. 왜? 몰라. 애들도 나랑 안 놀아줘. 두 아이를 안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퇴근 시간이 아니었죠. 왜 이렇게 일찍? 남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해고됐어. 광산에서 나가라네. 왜요? 이유는 안 말해줘.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일 없소 다른 일 찾으면 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찍히면 아무도 안 써준다는 걸요. 그날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 집 불 켜져 있네 뭐 하나 보자.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쉿.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저희 집 아닌데도요. 아이들도 눈치챘어요. 큰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조용히 해.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우리 집 창문 앞에서요. 안에 있네. 문 두드려 볼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히. 나중에. 그림자들이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다 지나갔다 싶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일 없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 아닌데도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낮에도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문 잠가? 낮인데. 이제 문은 항상 잠그고 다녀야 해. 다른 집들은 안 잠그는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만 다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며칠 뒤 장을 보러 장마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지나가면 길을 비켰죠. 마치 병균 옵는 것처럼요. 과일 좌판 앞에 섰습니다. 사과 주세요. 주인 아줌마가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다 팔렸어요. 사과가 여기 있잖아요. 그건 다른 동무가 미리 선점한 거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옆 가게로 갔습니다. 감자 있어요? 없어요. 저기 보이는데요.
그건 안 팔아요.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아무도 저한테 물건을 안 팔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도 있었어요. 너희 엄마 이상한 사람이래.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큰아이가 서 있었어요. 혼자요. 친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뭐 잘못했어? 다들 왜 이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뭘 잘못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좀 잘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큰아이가 밥을 안 먹었습니다. 먹어. 배 안 고파. 작은아이도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나도 안 먹을래. 남편이 밥그릇을 밀었습니다. 당신 우리 가족 함께 나가야 할 것 같아. 나간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탈북이요. 미친 짓이었어요. 가족 4명이 함께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나중에 말해줄게. 아이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 동네를, 이 나라를 떠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해야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이웃 사촌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야 하는 이 나라를요. 이 나라는 감옥이 필요 없습니다. 총도 필요 없어요. 철조망도 필요 없습니다. 이웃이 감시하고 이웃이 고발하고 이웃이 짓밟으니까요. 남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의 정은 없었습니다. 이웃의 낭만도 없었어요. 대신 이웃 때문에 숨조차 못 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북한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찾으러 간다는 걸요. 저녁 8시쯤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주변을 살폈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아이들이 자고 있는지 확인했죠. 가족이 몇이냐고 물어봐. 뭐래? 4명이라고 했지. 그래서? 아이도 데려가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험하대. 특히 어린아이는. 그럼 어떡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가야 한다고 했어. 4명 다. 돈은? 있냐고 물어봐. 뭐라고 했어요? 있다고 했지. 거짓말로. 거짓말. 우리한테 돈은 없었어요. 남편이 해고됐고 저는 장사를 못했으니까요. 어떡하려고? 집 팔아야지. 이 집을요? 그것도 모자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팔 게 집밖에 없었거든요. 사흘 뒤 집을 팔았습니다. 헐값이었어요. 원래 값의 절반도 안 됐죠. 하지만 급하니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되겠어? 모자라. 얼마나? 반 정도 더 있어야 해. 그럼 뭘 팔아요? 이거. 남편이 시계를 벗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시계였습니다. 그건 안 돼요. 살아야 해. 우리가 살아야 아이들 살리지. 저도 은가락지를 뺐습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께 받은 거였어요. 우리는 가진 거 다 팔았습니다. 시계, 가락지, 이불, 옷. 남은 건 몸뚱이뿐이었어요. 2주일 뒤 브로커를 다시 만났습니다. 장마당 뒤편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브로커가 세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부족한데요. 이게 다예요. 그럼 못 갑니다. 제발요. 아이들이. 브로커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 가서 갚으세요. 중국 가면 일할 데 있어요. 거기서 번 돈으로 갚으면 돼요. 정말입니까? 대신 도망가면 가족들 다 죽습니다. 알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름 뒤 보름달 뜰 때. 여기서 만나요. 밤 11시. 아이들도요? 데리고 오세요.
근데 울지 않도록 당부하고 옵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큰아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작은아이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무서울까? 2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옷을 챙겼어요. 두꺼운 것으로요. 먹을 것도 조금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말하면 흘릴까봐 무서웠거든요. 달이 차오르고 있었고 어느새 보름날 저녁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애들아, 산책 가자. 지금요? 밤인데요? 응. 달 보러 가자. 오늘 보름달이야. 큰아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옷을 입혔습니다. 두꺼운 것으로요. 작은아이가 물었어요. 어마이 달 보러 가는데 이렇게 두껍게 입어? 밖에 추우니까.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낮은 천장, 작은 부엌, 우리가 살던 곳. 하지만 지옥이었던 그곳.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집이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엄마, 달 진짜 예쁘다. 그치? 예쁘지? 우리 어디까지 가? 조금만 가면 돼.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이 나라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장마당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브로커가 아이들을 봤어요. 애들이구만. 몇 살이야? 11살이랑 8살입니다. 큰애는 괜찮은데 작은애가 문제요. 작은아이가 제 뒤에 숨었습니다. 문제라니요? 울면 안 된다니까요. 알아들어요? 큰아이한테 물었어요.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애한테 잘 말해요. 울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럼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만 의지한 채요. 가파른 산길이었어요. 작은아이가 넘어졌어요. 아야. 남편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괜찮아. 아바이가 있어. 남편이 작은아이를 업었습니다. 큰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나중에 말해줄게. 3시간쯤 걸었을까요?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저기 건너면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수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이걸로. 밧줄을 꺼냈어요. 이거로 3명 묶으세요. 떨어지면 영영 못 찾아요. 남편이 밧줄로 우리를 묶었습니다. 저, 남편, 큰아이, 작은아이. 4명이 한 줄로 연결됐어요. 물 차가워요. 각오들 하시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들 입 막으세요. 비명 지르면 순찰 때가 오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빨리요. 순찰 때 오기 전에.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이가 떨었어요. 엄마, 추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왔어요. 작은아이는 거의 목까지 잠겼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작은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헤엄쳐야 했습니다. 큰아이가 물을 먹었어요. 콜록. 남편이 큰아이를 안았습니다. 한 팔로 아이를 안고 한 팔로 헤엄쳤어요. 저도 작은아이를 안고 헤엄쳤습니다. 밧줄이 우리를 당겼어요. 앞에서 브로커가 끌고 있었죠.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물속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췄어요. 순찰대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물이 튀었어요. 가까웠습니다. 작은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 돼, 안 돼. 제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세게 막아서 아이가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또 총소리. 탕, 탕. 빨리 가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헤엄쳤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남편이 외쳤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빨리 나와요.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들도 덜덜 떨고 있었죠. 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어 숲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못 뛰겠을 때쯤 멈췄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안 들렸어요. 순찰대가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됐어. 이제 안전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큰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우리를 안았어요. 해냈어. 우리 해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고향에 못 가겠구나. 엄마. 큰아이가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 가? 남조선 가. 남조선이 어디야? 일어나세요. 더 가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도 위험해요. 중국 공안 잡으러 와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가자. 응? 네, 엄마.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작은아이는 너무 지쳐서 남편이 업었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으며요. 조선보다 나을까? 이곳도 위험할까? 남조선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흘 걸어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사흘이요? 네. 안전한 곳까지요. 작은 아이가 너무 지쳤는지 쓰러졌어요. 못 가겠어. 남편이 작은 아이를 업었습니다. 큰 아이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새벽까지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저기서 쉬어요. 낮에는 못 움직여요. 헛간에 숨었습니다. 건초 냄새가 났어요. 아이들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붙이려는데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번 돈으로 갚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거 거짓말이면 가족 다 죽어요. 알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알아요. 내일부터 일해야 해요. 식당에서요.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겠소. 브로커가 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일하면 되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틀 뒤 연변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하루 12시간 일해요. 월급은 없어요. 네. 브로커한테 빚 갚을 때까지요.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12시간씩요. 손이 트고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역시 월급 없이요. 아이들은 작은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니까요. 엄마, 언제까지 여기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언제인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왔어요. 아직 반도 안 갚았네요. 이렇게 일하는데요. 그래도 모자라요. 더 일해야죠. 언제까지요? 빚 다 갚을 때까지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도망가자. 뭐? 이러다 평생 못 가. 도망가자. 브로커가 어떻게든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가야 해. 아이들 생각해봐. 작은 방을 봤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햇빛도 못 보고요. 어떻게? 내가 다른 브로커 알아봤어. 이번엔 다른 사람이야. 교회 목사래. 목사요? 응.
탈북자를 돕는 사람이래.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 그 목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힘드셨죠?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네. 아이들도 있다고요? 네, 둘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돈 안 받아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까지 보내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사흘 뒤 목사가 준비해준 차를 탔습니다. 몰래요. 브로커 몰래요. 라오스로 갈 거예요. 거기서 태국 가고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쯤이요. 한 달. 길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이틀을 달렸어요. 검문소마다 숨었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절대로. 짐칸에 숨었어요. 좁았지만 참았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또 걸어야 했어요. 산 넘어야 해요. 이틀을 걸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계속 업혀서 갔어요. 큰 아이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어요. 이제 조금 안전해요. 버스를 탔습니다. 비엔티안까지요.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태국으로 갔어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2016년 2월이었어요. 북한 떠난 지 넉 달 만이었죠. 여기가 한국 대사관이에요. 흰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기 들어가면 돼요? 네. 저기가 한국이에요. 한국. 드디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걸까요? 이제 안전한 걸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한국이래요. 이웃이 친구인 나라래요. 넉 달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이구나. 어서 오세요. 공항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듣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어요. 9월에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시 숙소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짐을 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심장이 철렁했어요. 누가 찾아와. 뭘 잘못했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불편한 거요? 필요한 거요? 이거 반찬인데요. 많이 해서 가져왔어요.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저는 멍하니 받았습니다. 나눠 먹어요. 이웃이잖아요. 이웃.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 서로 도와야죠. 여자가 웃으며 돌아갔어요. 문을 닫지 않고요. 그냥 활짝 열어둔 채로요. 저는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옆집 문도 열려 있었어요. 뭐지? 왜 문을 안 닫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요? 옆집 사람이요. 이웃사촌이라고 반찬 줬어요. 남편도 멍했습니다. 우리는 반찬통을 내려다봤어요. 먹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습관적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도 문 잠가야 돼? 응. 아니, 잠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여긴 다르구나. 문을 열어둔 채로 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이번엔 덜 놀랐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사람인데요. 옆집 아줌마였습니다. 혹시 장 보러 가세요? 같이 갈까요? 처음이시잖아요. 같이 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같이 가요.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채소 코너예요. 여기는 고기, 여기는 생선.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카드 있으세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이웃인데요. 또 그 말이었어요. 이웃.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물었습니다. 저기요. 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그냥. 저희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여기선 다 똑같아요. 이웃이면 도와야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이 적이었다고. 이웃 때문에 생활총화 당했다고. 이웃 때문에 집에서도 숨죽였다고. 이웃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끝냈다고.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적응하세요. 아줌마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요. 남편이 놀랐어요. 문 안 잠가? 이제 안 잠가도 돼요. 남편이 복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왜? 친구 생겼어. 정말? 응. 같이 놀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작은 아이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 생겼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문은 열린 채로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음악 소리도 났어요. 누군가 요리하는 냄새도 풍겼죠. 평범한 소리들이었어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북한에서는 창문도 함부로 못 열었어요. 누가 들을까 봐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지금도 가끔 습관적으로 문을 잠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긴 북한이 아니야.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엔 문을 다시 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이웃 때문에 숨죽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웃을 믿을 수 있는 나라. 문을 열어놔도 되는 나라. 여기까지 들어주신 유튜브 이웃주민 여러분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